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1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렇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2년 뒤 총선에 대비해 혁신위원회를 조기 출범시키기로 하면서 개혁 이슈 선점에 바로 나섰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임세현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연석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민주당 내에서 좀 복잡한 속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당대회 좀 빨리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2연패에 대한 패인 분석부터 먼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참 매우 복잡하고 이제 선거를 저희가 2번이나 졌다 보니까 좀 참담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은 저희가 대선을 지고 나서 사실은 그 대선에 대한 평가, 복귀 등의 일들, 그리고 예를 들어 백서를 만든다든가 등의 일들이 좀 먼저 선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저희가 지방선거가 바로 딱 붙어서 있었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사실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방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도 안 됐었고, 이러한 우리가 성찰이나 대선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 등이 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지방선거에서 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8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려면 예를 들어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만약에 그럼 7월에 치러진다고 하면 7월에 치러지나 8월에 치러지나 그 한 달 사이가 크게는 의미는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논의는 아마 7월 이야기가 되고 있을 거고요. 지금 연석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쇄신안이나 전당대회 등을 비롯해서 어떤 방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의견 등을 듣고 이번 선거와 대선까지 포함해서 반성하고 복귀하는 시간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과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탄핵 국면 이후에 총선도 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럼요. 어떻게 보냈는지도 한번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거의 사실 이제 민주당의 지금 모습과 과거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제 비대위가 연속적으로 들어서게 되고 그 비대위는 계속 실패를 하게 되고 비대위가 꼬리를 물게 되는, 그러다가 사실은 선거 막바지에 가서 통합 내지는 쇄신이라는 이름이 잠깐 등장하다가 선거에 참패한 이후에 다시 비대위가 등장하는, 사실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대선 이전에도 비대위가 있었고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끝난 이후에 비대위가 들어섰다가 다시 이제 지도부가 안정을 찾는가 했더니 다시 또 비대위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선거에 참패하고 다시 비대위 논의가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역사가 반복되듯이 과거에 그 탄핵 국면 이후에 보수 정당이 보였던 모습들을 거의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민주당이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저희가 1, 2년 전에 맞닥뜨렸던 문제랑 상황인식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당권을 잡기 위한 경쟁들,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사실은 이제 한두 달 앞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민주당이 조금 더 망가지는 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사실은 그 어떤 당원들의 힘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전당대회가 치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여론조사가 상당히 적고 당원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강성 지지층에게 계속 휘둘렸던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훨씬 더 당원들의 입김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당권에 도전하는 사람들, 지도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강성 지지층한테 메시지를 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지도부를 결성할 수 있는 힘이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대한 손을 먼저 보지 않고 전당대회부터 치러진다 그러면 지금의 잘못들을 충분히 반성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국민의힘 과거 전신정당 자유한국당들이 비슷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극우적인 발언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서슴없이 나왔던 것 같이, 사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충 상황을 수습하겠다고 전당대회를 치러버렸을 때 아마 제 생각에는 민주당은 더 어떤 구렁텅이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연관된 질문이지만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죠. 이제 그만두고 물러났기 때문에 전 비대위원장이 쇄신안을 내놓기 전에 사과하면서 했던 얘기가 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다. 즉 대중 정당으로 다시 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같이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변화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 당이라는 것이 어쨌든 당원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당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른바 뭐 팬덤 정치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거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 당대표를 지지하는 팬덤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양당 공이 다 뭐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그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일부의 그런 지지자들에 의해서 당이 흔들린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당원이 100만 명입니다, 저희가. 근데 이거를 마치 뭐 소수의 몇몇 분들 때문에 이 당원들의 전체를 약간 매도하는 것은 우리가 당이 당원들, 주인인 당원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쇄신하는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당연히 다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당규를 바꾸면서까지 우리가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다시 이 지방선거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이재명 의원이 됐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대표라고 이제 명칭을 제가 불러드리는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 크다라는 책임론이 당내에서 좀 많이 제기되는가 하면 또 일부 사람들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그래도 우리한테 희망의 불꽃을 남겨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뭐 저희 민주당은 제가 민주라는 이름에 맞게 다양한 의견들을 잊고 수용을 하고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콕 집어서 이 사람 때문에 졌다, 이 사람 때문에 안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거론되시는 뭐 이재명 이제 의원이시죠. 이재명 의원,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뭐 지적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번 선거의 패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시죠. 근데 마치 어느 한 명을 저격해서 이 사람 때문에 했다 하는 것은 그분들도 본인들의 지역이 있으신 지역구 의원들이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과연 그렇게 다 어떻게 성공을 하셨는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서로 내탓만 하는 것은 지금 진 상황에서 국민들 보시기에 매우 좋지 않다. 오히려 내가 잘못해서 이번 선거가 졌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당신 때문에 졌습니다 하면 국민들께서 지금 안 그래도 심판을 하셨는데 더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새로운 정부에 대한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가 컸다고 하지만 혹시 상대 당의 이재명 의원이나 송영길 전 대표의 등판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은 다른 그냥 후보가 아니었었어요. 우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 탓을 하면 안 된다, 남 탓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위치가 민주당에서 아니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에 책임을 지고 선두를 진두지휘하고 선거의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 역할을 맡은 분이 이재명 의원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의원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글쎄요, 한번 고민을 제가 해보게 되면 오히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다른 지역에 지원 유세를 간다든지 열세 지역 내지는 박빙 지역에 가서 자신의 후보를 알리는 데 일조를 했다든지 이런 장면은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민주당 내의 지도부들이 그다음에 민주당 내 유력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인천 계양을로 나섰거든요. 아니 전국에 치러지는 선거가 도대체 몇 개인데 총괄 선대위원장의 선거까지 신경 써가면서 지도부가 선거를 치러야 되면 도대체 우리 지도부는 민주당의 지도부는 얼마나 고역스럽겠습니까? 오히려 나가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이재명 의원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못했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 민주당의 짐이었던 것이죠. 이번 선거의 짐이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의원의 책임은 여기서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게다가 선거 과정 속에서는 이재명 리스크까지 불거졌거든요. 예를 들면 말실수라든지 유권자랑 싸우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를 밀치는 장면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언론상에 이제 등장이 되면서 오히려 선거 분위기를 다른 후보들을 위축시키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총괄 선대위원장의 행보 하나하나가 다른 후보들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리만을 쟁취하고 나머지 선거들에서 다 패배했다 그러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은 어떤 뚜렷한 책임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거든요. 그냥 자신이 일단 당선은 됐다 이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재명 의원은 책임 그 자체가
있고 마찬가지로 송영길 전 대표는 사실은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서 또 참패까지 된 거라고 하면 이 두 사람의 책임이 없다 내지는 다른 후보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가벼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말을 아끼는 분위기예요. 그렇다면 이 와중에 8월에 혹시 열린다는 전당대회에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뭐 당권에 도전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어떤 결정을 할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 지방선거가 저희가 대선 같은 경우에는 그 정권 연장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과 희망으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뭐 안타깝게 했지만 작은 표수로 지긴 했지만 저희가 그게 실패를 했던 거는 약간 예상을 잘 못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선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이거는 뭐 당 내외를 막론하고 이번 지방선거는 많이 어려울 거라는 게 이제 지배적이었죠. 왜냐하면은 새 정부 들어서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그런 선거다 보니까 일단 구도 자체가 민주당에서 이제 많이 이기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저희가 전제를 하고 사실은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지방에 있는 그 많은 지역에 있는 2,900명 가량의 후보들이 그런 점들 때문에 많이 어려워했고 그래서 고군분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고 어떻게 또 바로 직전에 대선 후보이시기도 했지만 또 당에서도 어느 정도 입지도 있고 그리고 대선 후보였다는 그런 영향력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뭐 이번 지도부에 입성하는 것을 뭐 이번에 선거를 실패를 무조건 이재명 후보에게 지워서 마치 그 대표를 못 나갈 정도의 그런 명분을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아마 많은 숙고의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 이렇게 숙고를 하시게 될 텐데 만약 그렇게 해서 당 대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명성 경쟁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말 그대로 땡큐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재명 의원은 일단 먼저 그 민주당이 차기 지도부의 역할은 가장 큰 역할은 민주당의 쇄신일 겁니다. 근데 이재명 의원은 쇄신의 주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쇄신의 대상에 가깝거든요. 이번 선거에 참패의 책임이 있고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말하자면 민주당의 어떤 지금 핵심적인 인물인데 그렇다면 차기 지도부의 어떤 장으로서 쇄신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오히려 진짜 쇄신의 대상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지금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사법적인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의원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여론들의 비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당의 책임론을 더 불거지게 할 수 있는 야당의 발목 잡기 프레임을 걸어올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상징성으로서 이재명 후보 의원이 당대표로서 저희가 말하자면 공방을 벌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그리고 이제 정치 전반에 관한 그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모습에라도 이재명 의원이 다음 민주당 어떤 당대표로 나서는 것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김동연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정치교체 추진위원장으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90점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극적으로 또 드라마틱하게 선거를 이겨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주인공이 되셨죠. 민주당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다른 곳은 거의 다 이제 졌었고 그리고 막판에 정말 손을 땀을 쥐는 승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확 처음부터 이겼으면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정말 근소하게 이겼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또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당선인께서는 그 민주당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그동안은 계속 다른 쪽에 계시고 그렇죠. 뭐 이따가 이제 대선 때 이제 함께 하게 되면서 이제 후보로 나오시게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약간 올드했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탈피는 할 수는 있습니다. 약간 새로운 인물로 경쟁력이 있다고는 생각이 돼서 뭐 지금 어쨌든 이번에는 뭐 대선 다음에 대선 주자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입지가 이제 당내 입지가 커졌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뭐 말씀하신 그 정치 교체 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당내 쇄신과 또 이렇게 봉합을 위한 어떠한 역할도 꼭
꼭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 질문 더 드려도 될까요? 그 당내 개파는 당연히 있게 마련인데 이제 큰 주류의 개파 말고 작은 소수파들이 김동연 당선인을 중심으로 또 다른 하나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려고 할 수는 있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그것도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내 주류라고 하는 이른바 개파라는 게 뭐 아주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연스럽게 정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의 이렇게 큰 사람이 생기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모이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옛날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 사실은 친노 중심의 정당이었죠. 민주당이 친노. 뭐 이렇게 이름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시 친문이라는 또 이름이 생겼고 어느 순간부터는 또 친이재명이 생겼고 또 어느 날부터 또 친이낙연 이렇게 등등이 계속 생겨왔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번 선거가 이번에 이렇게 저희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김동연 지금 자꾸 당선인이란 말이 안 나와요. 김동연 당선인을 중심으로 하는 뭐 이른바 이렇게 의견이 맞고 그런 분들이 모일 수는 있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혁신위원회를 빨리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재형 지금 뭐 의원이지만 전 감사원장 출신의 네. 최재형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개는 선거 이후에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승리의 도취가 돼가지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만해지거나 민심과 괴리되거나 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큰 의석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심의 무서운 회초리를 맞았던 것은 말 그대로 승리에 도취되었었던 것 때문에 대선에서도 지고 재보궐선거에서도 지고 이번 지방선거에까지 지는 것이거든요. 그 의석수를 가지고 얼마든지 국민들께 민생을 챙기는 일들을 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리당략에 의해서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에서 이게 휩쓸리면서 어떤 당론에만 휩싸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면교사를 삼아서 절대 자만하지 말자. 오히려 이렇게 이겼을 때 쇄신을 해야지만이 정당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다 바꿀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만들기 이전에 작년에 이미 이준석 대표는 PPAT라고 하는 자격 시험을 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후보들 선정할 때. 그렇죠. 네. 후보들을 자격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적어도 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출마를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많은 저항도 있었고 많은 비판도 있었고 많은 반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을 달고 나가는 모든 후보자들이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와 필요한 어떤 자료 해석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도 한두 번씩은 검토하고 나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렸고 그것이 저는 지방선거 승리에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발과 어떤 이 비판이 있을지 하더라도 지금 혁신위원회를 꾸려서 아주 강한 쇄신을 하지 않으면 또 언제 우리가 차일피일 이 혁신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네. 혁신에 더 박차를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임기가 1년 남았는데 네. 보니까 이제 성상납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윤리위 열리면 공개위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네.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어요. 결국 네네. 현재 이 상황 자체가 1년 정도 남은 당대표의 지위를 좀 더 공고히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향후에 안철수 의원이죠. 안철수 의원과의 당권 경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지위를 좀 차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당대표라는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당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힘도 있지만 반면에 민심을 빠르게 읽기도 좋은 자리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이제 이낙연 대표가 아주 많은 지지를 얻어서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선 후보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패하게 된 것은 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당심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라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당대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당심을 다지기 제일 좋은 자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비판과 어떤 비난과 이런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준석 대표가 어떤 당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런 작업들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당의 쇄신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당권 경쟁은 앞으로 좀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시작하는 단계의 여당 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힘이 있는 자리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앞으로 1년 남은
이준석 대표의 임기 동안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중진들이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력 경쟁들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차기의 당 대표는 2024년에 있는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아마 더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준석 대표가 이런 혁신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연석회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앞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혁신위를 꾸려서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보여줬단 말이죠. 혁신 이슈는 지금 민주당이 더 빨리 선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놓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놓쳤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이 타이밍이 아주 적절하게 잘 하신 빠르게, 것 같아요. 네, 네. 빠르게 이준석 당대표의 장점이죠. 그렇게 딱 그 타이밍의 그런 그 규제 같이 딱 적절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제 뭐 다양한 쇄신 방안과 이제 당을 앞으로 어떻게 꾸려 나갈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에서 이 혁신위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왜 최재형 감사원장이 혁신위원장인지는 조금 제가 의문의 그 퀘스천 마크가 약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저희가 지금 혁신안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고 지금 회의하는 중에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좀 누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저희 당의 얘기는 뭐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족한데 그 다양한 방법이나 뭐 다양한 형태로 당연히 혁신위를 포함해서 뭐 쇄신안은 나올 것이고 지금은 뭐 발등에 불 떨어졌죠 사실은. 그래서 전당대회를 어떻게 꾸릴 건가에부터 시작해서 뭐 그 지도부를 어떻게 꾸릴 건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혁신위원장 왜 최재형 원장이냐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심의 의사까지 헤아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중진의 무게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당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재형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선이고 지금 의원이 된 지 사실 몇 개월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부자의 시선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이라는 자리를 역임했고 게다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까지 이제 경선 후보였었지만은 경선 후보까지 했던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인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서도 당내의 어떤 입지라든지 무게감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최재형 의원이 혁신위원회의 어떤 위원장을 맡기에 적합한 것인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하나의 질문만 남았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국회의장을 좀 빨리 선출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우리한테 줘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같이 이걸 무슨 협상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죠. 이미 지금 국회의장은 당연히 지금 뽑혀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뽑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처음에 그 국회가 꾸려졌을 때 모든 위원장을 다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힘 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딱 그 법사위원장 갖고 이걸 물고 늘어졌던 것 때문에 이제 모든 위원장 자리를 안 하겠다라고 이제 약간 목리를 부린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법사위원장 문제도 이제 이거를 뭐 국회의장 하다 하는 문제는 아니고 다시 당연히 그 의원들끼리 논의를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 절차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걸 볼모로 법사위원장을 거래를 하는 것은 그 의도는 그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다. 그거 항상 얘기하지 않으실까 국민의힘이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민주당을 비난을 한 당에서 이 법사위원장 갖고 거래를 하는 듯한 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법사위원장 자리는 거래를 시도하기 이전에 이미 국민의힘에게 줬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원래는 야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이 항상 그 야당 몫으로 주어졌는데 사실은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때에 민주당이 못 주겠다 해가지고 못 받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국민의힘 힘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미래통합당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법사위원장을 뺏겼지만 지난해에 사실은 여야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냥 야당한테 준다, 여당한테 준다 이렇게 합의문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라고 합의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야당이 되니까 이번에는 야당이 맡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맡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목리가 아니면 저는 도대체 무엇으로 부를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우리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법사위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상
상원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걸 거래 이런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그 국회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그리고 법사위의 역할을 존중한다 그러면 당연히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 좀만 더 듣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만큼 저희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우리의 몫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희도 민주당에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